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몇 번 있지요. 좋은 일로 잊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가슴에 못이 박혀 도저히 빼낼 수 없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작년 가을의 그 사흘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끝이 떨립니다. 친정엄마를 땅에 묻고 돌아온 그날,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결심을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여러분께 다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차 한 잔 따뜻하게 타놓으시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번 화나고 많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자가 어떻게 무너졌다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제 이름은 김정순, 올해 56입니다. 저는 24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그저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인 줄 알던 순한 처녀였지요. 친정은 충청도 시골이었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놈 몇마지기 붙이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엄마는 참 작은 분이셨습니다. 키도 작고 손도 작고 그런데 그 작은 몸으로 못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밥을 안 치고 들에 나가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시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우리 남매 양말을 꿰매던 분. 제가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우시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부 화장을 받으러 가는 길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군요. 정순아, 시집 가면 무조건 참아라. 며느리는 참는 게 일이여. 네가 참으면 집안이 편하고 네가 참으면 다 잘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던 집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묵하셨고 시어머님 윤말래 여사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신 적이 없었어요. 신혼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아직 동도 트지 않았는데 방문을 벌컥 여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새아가 잠이 오냐? 시집 온 며느리가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나면 그 집안 망조든 거야. 어서 일어나 부엌 봐라.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철물점 청소를 하고 시아버님 약을 챙기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지요. 제가 처자일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 한 모금 못 넘기던 날 부엌에 쪼그려 앉아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지나가시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애 가진 게 무슨 벼슬이냐. 옛날엔 밤매다가 애 낳고 그 자리서 또 밤맸어. 엄살 부리지 마라. 저는 그때 부엌 바닥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정에 전화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에 뻔질나게 전화하면 시댁 흉보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큰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고 시아버님 병수발을 7년이나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그 대소변을 받아낸 것도 저였습니다. 시누이 박성희는 난 비위가 약해서 못한다며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갔고 시어머님은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라며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지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셨습니다.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또렷이 들렸어요. 정순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고맙고 미안하다. 그게 그 집에서 제가 7년 동안 들은 유일한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모든 걸 용서하고 말았지요. 사람이 참 미련하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큰아들은 장가가서 분가했고 작은 딸은 직장 다니며 따로 삽니다. 남편 성호 씨는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경비 일을 합니다. 저도 10년 넘게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알뜰살뜰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희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했고 노후를 위해 적금도 들고 신용카드 한도도 넉넉히 받아두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작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다 잠겨 있었어요. 누나 엄마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대.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 저는 그 길로 식당의 양해를 구하고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그 작던 엄마가 더 작아져서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야위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엄마가 마른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지셨어요. 우리 정순이 왔구나. 고생 많았지.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그만 무너졌습니다. 평생 참았던 게 그 순간 다 쏟아져 나왔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한 번도 엄마한테 말한 적 없었는데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모르셨겠어요. 자식 일인데. 엄마는 사흘을 더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그 짧은 사이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저를 배려하신 거였어요. 자식 고생시키기 싫어서 제가 자리를 비운 틈에 떠나신 겁니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습니다. 충청도 시골 장례식장에서요. 저는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맡고 밤새 빈소를 지켰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저 엄마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호 씨는 첫날 잠깐 왔다가 회사 일 때문에 다시 올라갔고요. 시어머님은 전화 한 통 없으셨습니다. 시누이 성희는 부조금 5만 원을 계좌로 보내면서 문자를 한 통 보냈더군요. 옳게 친정일이라 우리가 다 갈 순 없잖아. 이해해. 그리고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셔서 멀리 못 가셔.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요. 친정일이니까. 시댁 식구들이 충청도까지 다 내려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요. 저는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몰랐던 건 그 사흘 동안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사무제까지 지내고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야 저는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저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하루만이라도 푹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어딘가 휑했어요. 거실 한쪽에 늘 놓여있던 큰 여행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못 보던 영수증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동남아행 비행기표.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3장. 탑승자 이름에는 윤말래, 박성희,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종이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결제 카드 김정순 명의 신용카드. 제 카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제 신용카드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끄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제 금액을 보니 항공권만 3장에 480만 원. 거기다 호텔 예약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5박 6일 특급 호텔. 그것도 제 카드로. 이게 무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앱을 열어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항공권 480만 원, 호텔 320만 원, 거기다 면세점 결제 내역까지 이미 200만 원이 넘게 긁혀 있었습니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하며 모은 돈. 친정엄마 장례 치르느라 빠져나간 돈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돈으로 시댁 식구들이 해외여행을 떠난 겁니다. 제가 친정엄마 영정 앞에서 밤새 울고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제 카드로 비행기표를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 성호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순이 왔어? 언제 왔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항공권 예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어머니랑 형님이 내 카드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순아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당신 친정 내려간 김에 당신 카드 좀 쓰겠다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갚는다고요?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게 어머니가 하도 그러시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그 무언가가 친정엄마가 참아라 하셨던 그 인내심이 그날 그 순간에 완전히 끊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아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명의 신용카드를 지금 즉시 정지시켜 주세요. 분실 신고가 아니라 즉시 사용 정지요. 그리고 추가로 도용 가능성이 있어서 거래 중지 신청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니랑 형님이 그 카드 들고 외국에 있는데 거기서 카드 막히면 어떡하라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떡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거실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막상 그 줄을 끊고 나니 손끝 하나 떨리지 않더군요.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결심하면 오히려 평온해진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남편 성호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정순아, 진짜 카드 막은 거야? 어머니 어떡하라고 외국에서 돈도 없이.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 카드 누구 명의예요? 당신 거지. 내가 쓰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그건 도용이에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친정 초상 치르는 동안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긁은 거. 그게 도용이 아니면 뭐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정순아, 참아라. 참는 게 며느리 일이요. 엄마 미안해요. 저 이번엔 못 참겠어요. 엄마 가시는 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엄마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정순아, 그건 참지 말라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새벽이 됐습니다. 시계가 막 새벽 1시를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동남아는 우리나라랑 시차가 2시간 나니까 그쪽은 아직 초저녁이었겠지요. 면세점이며 호텔이며 한창 돈을 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카드를 정지시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째지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김정순,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호텔에서 카드가 안 된대. 결제가 막혔다고. 우리가 지금 외국 한복판에서 망신을 당했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뭐? 너 미쳤어? 시애미가 쓰는 카드를 막아? 너 그러고도 며느리야? 당장 풀어. 지금 당장.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카드 누구 카드인지 아세요? 내 거지. 그게 뭐? 네, 제 겁니다. 제가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해서 만든 제 카드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카드를 어머니께 쓰라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며느리 같지도 않은 소리야. 시애미가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뭐? 제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요. 어머니, 제가 친정엄마 영정 앞에서 사흘밤을 새우며 울고 있을 때 어머니랑 형님은 제 카드로 비행기표를 끊고 계셨더군요. 호텔을 잡고 면세점에서 가방을 사고 계셨더군요. 수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쌓아둔 말을 그날 다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와서 30년 동안 어머니께 친정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친정엄마 보고 싶다고 떼쓴 적 있습니까? 시아버님 7년 병수발하면서 그 대소변 받아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못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어머니, 저는요, 제 친정엄마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가셨거든요. 자식 고생시키기 싫어서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조용히 가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딸 걱정만 하신 분이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친정엄마 가시는 길에
부조 한 번을 안 하셨어요. 전화 한 통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와중에 제 카드를 훔쳐서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어머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그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키우셨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어머니, 제가 시집 올 때 24살이었어요. 다 큰 어른이었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 댁에 와서 30년을 일했죠. 부엌대기로요. 그게 키운 거예요? 이 인연이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 성희가 전화를 빼앗았는지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옳게,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연세가 81야. 외국에서 카드 막혀서 지금 호텔 로비에 발이 묶였다고. 우리 지금 돈도 없어. 어떡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형님, 그 여행 경비 누구 돈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 돈이잖아요. 제 카드잖아요. 그럼 형님이 저한테 돈 좀 보내달라 부탁을 하셔야 정상 아닌가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도둑이 주인한테 화내는 거 보셨어요? 뭐, 도둑? 너 지금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형님, 남의 카드를 주인 허락도 없이 주인이 친정 초상 치르는 동안 몰래 가져다 쓰면 그게 도둑이 아니면 뭐예요? 법적으로도 그건 절도예요.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형님, 잘 들으세요. 카드는 안 풀어드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돌아오시든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카드 도용해서 떠난 여행이니까 책임도 두 분이 지세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그동안 긁은 1,00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세요. 안 갚으시면 그땐 정말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야, 김정순, 너희.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렇게 큰일을 저질러 놓고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평생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어떻게 끝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들으니 시누이가 자기 신용카드로 어찌어찌 호텔비를 막고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고 하더군요. 그 며칠 사이 그쪽 식구들끼리도 한바탕 싸움이 났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김정순, 문 열어. 이 못된 거사.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욕은 하지 마세요. 욕하시면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 너 정말 변했구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 변했습니다. 30년 만에요. 그때 남편 성호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순이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가 펄쩍 뛰셨습니다. 뭐, 너 지금 마누라 편드는 거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어머니, 정순이가 시집와서 30년을 이 집에 바쳤어요. 아버지 병수발도 다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
정순이 친정 초상 치르는데 우리가 부조 한 푼을 안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 카드로 여행을 갔잖아요. 어머니,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한마디였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씩씩대시더니 결국 이런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래, 잘났다.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집안꼴 잘 돌아간다. 그깟 돈 1,000만 원 가지고 시애미를 도둑으로 몰아? 내 살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깟 1,000만 원이요? 그 돈이 어머니한테는 그깟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1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평생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방금 그 한마디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 집 며느리 그만하겠다고요. 명절에 음식 안 합니다. 제사도 안 모십니다. 어머니 생신상도 안 차립니다. 앞으로 어머니랑 저는 남남으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한테 절연을 선언하는 거야? 네, 절연입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으로 보셨으니까 이제 그 일꾼은 그만두겠습니다. 1,000만 원 갚으시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건 그것대로 갚으셔야 하고요. 안 갚으시면 법대로 하겠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문을 쾅 닫으셨지요. 그게 제가 그 집 식구로서 시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정말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1,000만 원은 결국 신우이 성희가 어찌어찌 나눠서 갚았습니다. 처음엔 왜 우리가 다 갚느냐며 버텼지만 제가 카드사 도용신고 접수증과 결제 내역을 캡처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제야 군말 없이 입금하더군요. 사람은 법 앞에서 약해지는 법이지요. 명절이 와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맞는 명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정수나 어머니 댁에 잠깐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세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하지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남편은 결국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러더군요. 정순아, 미안해. 진작에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절연까지 할 것까지야. 늙으신 분인데 좀 봐드리지. 저도 그 마음 압니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참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참는 것에도 끝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양보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무한히 베푸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라는 걸 저는 56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게 참아라라고 하신 건 제가 행복해지길 바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절엔 참는 게 곧 사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 엄마가 살아계셔서 그날 일을 보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정순아, 그건 참지 마라. 네 자신을 지켜라. 저는 지금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경비일 끝나면 가게 일을 도와줍니다.
큰아들 내외도 자주 들르고 작은 딸도 주말이면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시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제 가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가끔 친정엄마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엄마, 저 이제 안 참아요.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던 그 정순이 이제 제법 단단해졌어요. 그러면 사진 속 엄마가 꼭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셨나요? 아니면 나도 저런 일 겪어봤다며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우리 인생 참 길지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딸로 수많은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이라는 이름은 늘 맨 뒤로 밀어두곤 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던 그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참으셨나요? 아니면 용기를 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참고 견디고 계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겁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인생사연 우체국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